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못 낳고 계집에만 5이나 낳았으니 너는 이제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다. 할머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따스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1부 종가집에서 쫓겨나던 날 1976년 늦가을 경북 안동에 500년 된 종갓집 대문이 무겁게 닫혔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김씨 부인의 애절한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대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35의 김씨 부인은 막내딸 5째를 안고 나머지 4딸의 손을 붙잡은 채 종갓집 대문 앞에서 울부짖는다. 엄마. 12살 큰딸 경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치마폭을 잡아당겼다. 9살 둘째 경희, 7살 셋째 경미, 5살 넷째 경애가 그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돌도 안 된 막내 경순이는 어머니의 절박한 심정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냉혹한 선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15년을 한결같이 종가집 큰며느리로 살아왔건만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친정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이다. 큰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으면 둘째가 낳으면 되지. 차라리 내가 없는 게 이 집안을 위해 나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남편 이진수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400년 종가집의 장손으로서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다. 김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친정은 안동에서 30리나 떨어진 외딴 마을이었다. 딸 5을 데리고 걸어가기엔 너무 먼 길이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다. 얘들아, 외할머니 댁으로 가자. 경숙이가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았다. 막내를 업은 어머니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제2부 친정의 냉대. 친정 역시 따뜻하지 않았다. 종가집 큰며느리 노릇 15년 하고도 아들 하나 못 낳았다고? 우리 집안 망신이구나. 친정아버지는 딸을 반기기는커녕 꾸짖었다. 친정어머니도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사흘만 머물게 해주십시오. 제가 서울로 올라가 일자리를 구하겠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친정에 기댈 수 없다면 스스로 길을 열어야 했다. 197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서울에 가면 공장 일자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흘 후 김씨 부인은 큰딸 경숙이를 불렀다. 경수가 엄마가 서울 가서 돈 벌어 올 테니 내가 동생들 잘 돌봐야 한다. 엄마,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저도 일할 수 있어요. 12살 경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다. 내가 여기서 동생들을 지켜줘야 한다. 엄마를 믿어라. 꼭 돌아온다. 김씨 부인은 그렇게 딸 5을 친정에 맡기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뒤돌아보는 순간 주저앉을 것 같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제3부 서울에서의 고난. 서울 생활은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다. 김씨 부인은 구로공단의 봉제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미싱을 돌렸다. 손가락에 피가 나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다. 딸들을 생각하면 쓰러질 수가 없었다. 월급은 5만 원.
그중 4만 원을 친정으로 보냈다. 딸들의 끼니와 학비를 대기해도 빠듯한 돈이었다. 자신은 공장 기숙사 다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언니, 고향에 뭐 두고 오셨어요? 매일 그렇게 일만 하시면 몸 상해요. 같은 공장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딸이 5 있어요. 그 애들 먹여 살려야죠. 5이나요? 근데 왜 같이 안 계세요? 김씨 부인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종가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제4부 딸들의 성장. 3년이 흘렀다. 김씨 부인은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지만 쟤는 반장이 되어 있었다. 성실함과 꼼꼼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월급도 12만 원으로 올랐다. 그 사이 딸들도 자랐다. 큰딸 경숙이는 15이 되어 중학교에 다녔고 성적이 우수해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둘째 경희는 그림에 재능을 보였고 셋째 경미는 노래를 잘 불렀다. 넷째 경애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막내 경순이는 이제 3살이 되어 제잘제잘 말을 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다. 경숙이가 서울 명문여고에 합격했다. 그런데 학비가 문제다. 이 애를 그냥 시집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김씨 부인의 손이 떨렸다. 15살의 시집? 절대 안 될 일이었다. 자신처럼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었다. 그날 밤 김씨 부인은 공장장을 찾아갔다. 공장장님, 야간 작업 자리 있으면 저 좀 써주십시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겠습니다. 김 반장, 그러다 쓰러지겠소.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렇게 하루에 18시간씩 일했다. 잠은 4시간만 잤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제5부 시댁의 소식. 1982년 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안동에 사는 먼 친척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남편 이진수가 재혼했다는 소식이었다. 새 부인은 젊고 건강한 여자로 종가집 식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김씨 부인은 편지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프거나 분하지 않았다. 이미 그 집과는 인연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그런데 6개월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새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500년 종가집에 드디어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난 것이다. 온 집안이 잔치집 분위기였다고 했다. 그래, 잘 됐네. 이제 그 집도 걱정 없겠구나. 김씨 부인은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리고 다시 일에 매진했다. 제6부 딸들의 재능.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1985년 큰딸 경숙이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가난한 집 딸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었다. 온 친척들이 깜짝 놀랐다. 종가집에서 쫓겨난 집딸이 서울대를 가다니. 소문은 안동까지 퍼졌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귀재도 들어갔다. 뭐? 그 계집애가 서울대를 갔다고? 박씨 부인은 믿기지 않았다. 딸만 낳은 쓸모없는 며느리의 딸이 명문대학에 합격하다니.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계속 이어졌다. 1987년 둘째 경희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수석 입학했다.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이다. 1989년 셋째 경미가 서울예술대학교 음악과에 입학했다. 성악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91년 넷째 경애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 합격했다. 작가를 꿈꾸는 아이였다. 막내 경순이도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제7부 어머니의 눈물. 1992년 봄 큰딸 경숙이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엄마, 우리 이제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 월급 받잖아요. 29이 된 경숙이는 이제 당당한 의사였다. 김씨 부인은 딸을 끌어안고 울었다. 16년 만에 처음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경수가, 내가 이렇게 컸구나.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엄마가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해 여름 경숙이의 첫 월급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비록 작았지만 딸 5과 어머니가 함께 사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16년 만에 6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날 저녁 김씨 부인은 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이유로 천대받았다. 하지만 너희가 딸이라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희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다. 너희는 누구보다 훌륭하게 자랐다. 5 딸은 어머니를 애워싸고 함께 울었다. 제8부 시댁의 몰락. 같은 해 가을 안동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종가집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10년 전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종가집의 유일한 손자가 심각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손자의 병을 치료한답시고 무당을 불러들여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남편 이진수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고 500년 종가집의 땅과 가옥을 담보로 잡혔다. 이제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다.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다. 한때 권위를 자랑하던 종가집이었지만 몰락한 집안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박씨 부인은 문득 생각났다. 16년 전 쫓아낸 큰 며느리 김씨가 그 여자 서울서 돈 좀 벌었다지. 딸들도 다 대학 갔다던데.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찾기 시작했다. 제9부 예상치 못한 방문. 어느 겨울날 김씨 부인의 집 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문을 열자 남루한 차림의 노파가 서 있었다. 한참을 쳐다보고서야 그 노파가 시어머니 박씨 부인임을 알아차렸다. 어머니. 박씨 부인은 16년 만에 며느리 앞에 섰다. 한때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노파만 남아 있었다. 큰 며느리. 아니, 김씨. 박씨 부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 부인은 조용히 노파를 집 안으로 모셨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존심을 구겨넣고 온 길이었다. 그때 안쪽 방에서 5 딸이 나왔다. 이제 의사, 화가, 성악가, 작가, 그리고 대학생이 된 딸들이었다. 박씨 부인은 손녀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 단정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의사 가운을 입은 경숙이를 보고는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 경숙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박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딸들을 키웠는지. 제10부 진정한 반전. 김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딸들은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어머니, 저희가 돈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박 씨 부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김 씨 부인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저희 5딸이 모두 종가집의 정식 후손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호적에도 올리고 제사에도 참여할 권리를 주셔야 합니다. 뭐라고? 계집애들을 종손으로?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이 집안의 피를 받은 자식들입니다. 500년 종가집이 진정 명문가라면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딸도 아들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박 씨 부인은 분노로 떨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집 안은 파산 직전이었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알았다. 그렇게 하마. 제11부 새로운 시작. 1993년 봄 종가집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김 씨 부인과 5딸은 안동 종가집을 방문했다. 16년 만에 귀향이었다. 경숙이는 의사로서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종가집 손녀가 의사라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경희는 종가집의 오래된 건축미를 그림으로 남겼고 그 그림들이 전시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경미는 전통 국악과 성악을 접목한 새로운 음악을 선보였고 경애는 종가집의 역사를 소설로 쓰기 시작했다. 막내 경순이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해 한국사를 전공하며 양반 문화를 연구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종가집의 아들 하나보다 딸 5이 낫구만. 그 옛날 큰 며느리 쫓아낸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박 씨 부인은 손녀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뒤늦은 후회에 잠겼다. 12부 진정한 가치. 그해 추석, 종가집에서 큰 제사가 열렸다. 처음으로 여자 후손들이 제사에 참여했다. 5자매는 정갈한 한복을 입고 제사상 앞에 섰다.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계집애들이 제사를? 하지만 큰딸 경숙이가 의연하게 말했다. 조상님들께서도 아들, 딸 구분 없이 후손들을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후손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김 씨 부인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으며 생각했다.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났지만 딸 5을 훌륭하게 키웠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에필로그 20년 후 2012년 김 씨 부인은 71살이 되었다. 큰딸 경숙이는 대학병원 교수가 되었고 경희는 유명 화가가 되었다. 경미는 국립극장 수석 성악가, 경애는 베스트셀러 작가, 막내 경순이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5딸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고 그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다. 안동 종가집은 이제 딸 5을 훌륭하게 키운 집으로 유명해졌다. 관광객들이 찾아와 이 집의 이야기를 듣곤 했다. 박 씨 부인은 생을 마감하기 전 며느리에게 말했다. 큰 며느리,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내가 낳은 딸 5이 아들 100명보다 나았다. 김 씨 부인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고이 가십시오. 종가집의 족보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21대 종손 이진수의 딸 5 모두 나라의 이름을 떨치다.